그들은 돈을 잃을까봐 미루라고 했고, 저는 사람을 잃을까봐 미루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때 제2의 고향이라고 여겼던 한우항에 발을 디딘 첫 아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닷물 안개는 차갑고 매캐했으며 생선 냄새와 낡은 엔진 오일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를 꽉 쥐고 열심히 공부하면 사람들이 저를 조금씩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내가 출동실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훑어보았다. 운영부장 박태준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낮은 목소리에 불쾌한 미소를 지었다. 아, 새로 오셨나요? 한씨 따님 여기 허세 부리는 사람 필요 없어요. 거기 앉아요. 방해하지 마세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침을 삼키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밖에 있던 짐꾼들이 나를 보며 무언가 속삭였는데 희미하게 들렸다. 어부의 딸은 아마 며칠밖에 버티지 못할 거야. 오전 내내 나는 이름 모를 일들을 받았다. 수입 및 수출 서류 작성, 냉동 창고 청소, 심지어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 하역장으로 밀려나가는 것까지. 내가 짐을 들어 올리려고 하자. 박태주는 멀리 서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시도해보게 해줘. 몇 분 안에 서울로 돌아갈지도 몰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케이블이 손등을 찢는 듯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바다 위에서는 파도가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묻지 않아. 그저 굳건히 서 있거나 아니면 휩쓸려 갈 뿐이지. 오후에 부두 근처에 낡은 창고를 청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먼지 쌓인 구석에서 오래된 액자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선 옆에 서 있고 로고가 있는 구명조끼를 입은 남자 몇 명이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한우 운송사진 구석에는 닻을 맴도는 갈매기 모양의 상징이 있는데 회사에서 이 상징을 언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유리창의 먼지를 닦았다. 그 순간. 따뜻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감정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숨은 영웅이셨는데 나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아무리 나를 얕보더라도 나는 꿋꿋이 서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작은 해안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짭짤한 바람 냄새와 파도 소리가 방금 시작했던 여정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첫날, 멸시받는 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등대는 어두울 때만 빛나니까. 나는 나 스스로 등대가 될 거야. 오늘의 경멸적인 시선이 몇 달 뒤. 온 마을 사람들이 폭풍우 속에 서 있는 나를 말없이 지켜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일 해 뜨기 전에 한우안개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의 새벽 바람은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웠고 바닷물 안개는 식은 땀처럼 머리카락에 달라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은 어부의 시간이라고 했지만 임시 사무실 여자인 저는 낡은 창고에 조용히 앉아 마치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수업의 학생처럼 크레인 작동 설명서를 다시 읽고 메모를 했습니다.
늙은 경비원 중일 삼촌은 가끔 지나가며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저 사람들이 네 앞에서는 분명 수줍어할 거야. 수십 년간 바닷속은 먼지를 들이마셔 목소리가 쉰 편이었지만 제가 받아본 어떤 격려의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박태주는 여전히 매일 나를 짓누르는 그림자였다.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필연적으로 비꼬는 말을 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배우냐, 어차피 계약직인데. 철 지나면 물고기도 없어질 거잖아. 여자애 같으니. 이 항구의 리듬을 이해할 생각도 하지 마. 젊은 동료들은 폭소를 터뜨렸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여 발치에 떨어진 시간들을 주워 모으고 반박의 말을 삼켰다. 내가 반박하면 그들이 나를 망신줄 명분을 더 많이 만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침묵을 지키고 지켜보기로 했다. 매일 밤 빌린 방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노트를 펼쳐 한 줄 한 줄 적어둡니다. 조수 방향, 선박 운항 일정, 컨테이너 야적장 위치, 남들이 야드 밖에서 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지식을 저는 생존의 교훈으로 여깁니다.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집에 붙어 있는 조수 지도를 가리키며 바다는 말하지 않지만 잘 들으면 길을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목요일 오후에 첫 번째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냉동 화물을 수출하려던 참이었는데 창고의 냉장 시스템의 고장이 나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졌고 박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기술자를 불러 만지지 마. 더 이상 망가지면 누가 책임질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눈치챘습니다. 오늘은 조수가 유난히 높았고 기온이 더 안정적인 동쪽 하부 창고로 화물을 빨리 옮기지 않으면 기술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화물이 손상될 것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일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게차를 이용해서 겨울 창고로 임시로 옮길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길이 미끄럽지 않네요.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뭔데 여기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하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매 순간 흘렀고 희미한 비린내가 벌써 공기 중에 감돌았다. 나는 침을 삼키고 익숙한 하역 노동자들을 돌아보았다. 민수 삼촌, 예전에 지게차 운전하셨죠? 저 좀 도와주세요. 고장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수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 애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우리는 함께 상자들을 겨울 창고로 옮겼다. 등에는 땀이 흐르고 긴장감에 손은 떨렸지만 마지막 상자가 들어오고 기온이 안정되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칭찬은 없었고 사무실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박태준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삼키려는 듯 입술을 살짝 실룩거리며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누웠다. 피곤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마음속에 작은 감정이 스며들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창고에 걸려있던 옛 사진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갈매기와 닻을 든 채 서 있던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회사의 특수팀에 속해 있었던 걸까?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항상 선두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던 걸까? 그 생각에 아버지가 남겨둔 여정을 다시 이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눈을 감고 살며시 미소 지었다. 한우항에서. 나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전라도의 하늘은 땅으로 끌려 내려가는 듯했다. 이른 아침. 평소와는 다른 길고 날카로운 기적소리가 들렸다. 항구 주민인 나는 자연의 경고에 익숙했다. 바람에 섞인 짭짤한 소금기와 해초 냄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 당직 직원들의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울려 퍼졌다. 높은 파도, 팔강풍 주에. 모든 직원은 부두로 급히 가서 컨테이너를 점검하고 확보하라. 나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생각했다. 또 다른 긴 하루. 부두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은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하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으로 밀려와 마치 한우항을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냉동 수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여러 개가 높이 쌓여 있었고 닷줄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장 큰 컨테이너 중 하나가 방금 움직이며 부두 가장자리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밀면 바로 바다로 떨어져 해안에서 대기 중인 여객선 옆면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역 노동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맙소사. 떨어지면 끝장이야. 여객선이 부서지면 사람이 죽는다. 혼돈 속에서 박태주는 무정이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누가 컨테이너를 잠가 빨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거센 바람과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아무도 감히 뛰어들지 못했다. 모두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왜 아버지가 생각났는지 알 수 없었다. 10년 전. 아버지도 폭풍 후에 좌초된 화물선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바다는 굳건히 서는 자에게만 공간을 남겨준다.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재킷을 벗고 안전 로프를 메고 소리쳤다. 로프 좀 잡아줘. 내가 올라갈 거야. 잠시 역 전체가 조용해졌고 바람 소리만 울려 퍼졌다. 누군가 소리쳤다. 서연아, 미쳤어 이런 바람에 크레인 타면 죽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비에 젖은 크레인을 붙잡을 손발이 저절로 자리를 잡았다. 바람이 얼굴을 후려치며 쏘아붙였고 소금 냄새와 금속 냄새가 뒤섞여 눈이 따끔거렸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맑았다. 한 걸음씩 기울어진 컨테이너에 밧줄을 내릴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래에서는 파도가 몰아치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휘몰아치는 바람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저는 밧줄을 팽팽하게 조이며 민수와 하역 노동자들에게 팽팽하게 당기라고 손짓했습니다. 수톤짜리 컨테이너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천천히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센 돌풍이 얼굴을 때리는 빗방울을 쏟아냈지만 저는 밧줄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가 고정되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두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이 바람소리와 섞여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것처럼 흠뻑 젖은 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밧줄을 문질러 닦느라 손이 아팠지만 가슴은 불타올랐습니다. 제가 영웅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항구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항만 경비원이 실수로 그 장면 전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영상은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폭풍우 속에서 어린 소녀가 크레인에 올라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장면은 회사 전체와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전의 험담과 비난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를 비웃던 젊은 동료들은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과 약간의 당황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박태주는 구석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가 오늘 그곳에 없었다면 관광 여객선은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충분히 겪었을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중일 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가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서연아, 네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야. 한우왕은 오늘 내게 큰 빚을 졌단다.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바다가 점점 잔잔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에 지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등대의 불빛이 천천히 숨결처럼 수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갈매기와 닻이 찍힌 옛 사진이 떠올랐고 아버지가 택하신 길을 내가 진정으로 걸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렵고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예전처럼 나를 내려다보지 않을 것 같았고 오늘부터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우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더 이상 멸시하는 눈길이나 등 뒤에 수군거림은 없었다. 대신 호기심 어린 눈빛과 조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어딘가 존경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평소처럼 놀리는 하역 노동자들을 지나치는데 민수 삼촌이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얘야, 어제 정말 잘했구나. 떨어질 줄 알았어. 삼촌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꼬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이 조금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동안 무시당하던 나를 알아봐준 느낌은 안도감과 씁쓸함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인사부장이 저를 본사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은발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60대 남성, 강항만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제가 폭풍 속에서 크레인에 오르는 영상을 틀어놓은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저에게 소름이 돋는 것은 컨테이너가 고정되고 환호성이 터져 나올 때였습니다. 강 씨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연 씨, 어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한우항을 구하고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하셨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행동하셨잖아요.
조금이라도 부주의했다면 저희가 장례를 준비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내가 안 하면 누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 항구에 다시는 우리 아버지 같은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강 씨는 한참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 한재식, 내가 알아. 10년 전에도 좌초된 화물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잖아. 그날도 어제와 똑같았어. 딸아, 알고 보니 네 몸에 아직도 한재식의 피가 흐르고 있더구나. 사무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박태준이 보였다. 항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는 감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어제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몇 달 동안 기다리던 사과가 마침내 나오지 않자 그의 목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도 제 자리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오후 구조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용감한 소녀예요. 어부의 아들은 다르다. 그의 혈관에는 바다의 피가 흐르고 있다.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냥 거기 서서 지켜보기만 하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그 소식은 시청까지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뜻밖에도 용감한 노동자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 뒤에서 수군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보다는 하얀 파도 속에 잊혀졌던 아버지, 한이라는 이름에 대한 명예를 되찾아 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명성은 또 다른 종류의 비판을 불러왔다. 어떤 이들은 내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공직에 오르려고 눈독을 들이려 하는 게 틀림없어 라고 더 악의적으로 말했다. 어느 날 저녁, 항구 옆 술집을 지나가다가 동료들 사이에서 박태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어차피 어부의 딸이니까 등산에 익숙하잖아. 다행히 바람에 바다에 빠지지는 않았어. 가게 문 밖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이번에는 첫날의 원망과는 달랐다. 빛이 강할수록 질투의 그림자는 길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가치를 증명했고 이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놓인 노트를 다시 펼쳤다. 새 페이지에는 아버지가 읽으면 분명 미소 지을 법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내가 그림자가 아닌 날, 오늘부터 이 한우항에서 너는 너 자신이다. 나는 눈을 감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파도 소리 속에서 아버지의 깊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했어, 딸아.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방금 경험한 것은 저에게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조용함이나 작은 존재 때문에 얕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경험입니다. 마치 제가 처음으로 빛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평화와 자신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해 한우항의 겨울은 늦었지만 바람 한 점마다 추위가 스며들었다. 나는 부두에 서서 첫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배 옆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려와 지난날의 모든 일을 떠올리게 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그림자였고 남들에게 멸시받고 외면당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상장이나 온라인상의 칭찬 때문이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다는 결정을 받은 날. 강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시며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너는 이 항구의 일원이 아니라 내가 배들의 안전을 맡길 사람이다. 하지만 바깥의 빛이 네가 여기 서 있는 진짜 이유를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명예나 세상의 관심은 더 덮는 것일 뿐. 중요한 것은 폭풍 속에서 크레인에 올랐던 날처럼 마음을 굳건히 하고 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그 사건의 여파는 나뿐만 아니라 한우항까지 바꿔놓았다. 안전회의는 더 자주 열렸고 예전에는 나를 비웃던 직원들도 이제는 드물게 진지하게 구조훈련에 참여했다. 어느 날 저녁 박태준 씨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얼굴을 숙인 채 서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다. 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눈물도 드라마도 없었다. 좁은 바닥에 마주 앉아있는 두 사람. 따뜻한 생강차 향과 옆집 라디오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 영상이 화제가 된 후 식욕도 잃고 잠도 못 잤다고 했다. 위험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겁쟁이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 다만 약간의 상처만 남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용서해. 하지만 먼저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그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항구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고 쓸모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매일 아침 부두를 따라 걸으며 가로등에 앉은 갈매기들을 바라보다 보니 더 이상 차갑지 않은 바다의 부름이 들렸다. 마치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것 같았다.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시장님께서 촬영팀을 데리고 항구에 들르셨습니다. 강 씨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는데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매섭게 부는 가운데 마음은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크레인에 오르는 일이나 상장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얻은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나 조용하고 키가 작거나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주변의 소음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굳건히 서는 모습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어 마음을 굳건히 유지한다면 언젠가는 스스로 빛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그날 부두를 나서는데 초등학생 소녀가 폭풍 우 한가운데 크레인 위에 서 있는 어린 소녀의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저를 쫓아왔습니다. 너처럼 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순간 마치 겨울을 뚫고 햇살이 쏟아지는 듯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이상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 작은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해 전날, 항구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불꽃놀이를 보러 데려가시던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고 매서웠지만 저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밝게 빛나는 부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께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는 삶을 살았지요. 그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이 저를 알아봐서가 아니라 마침내 제 자신을 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직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경멸하는 말이나 경멸하는 눈빛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때로는 용기 있는 행동과 자신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작은 세상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한우 한 개는 봄이 막 찾아왔고 언덕길을 따라 만개한 벚꽃은 이제 막 피기 시작했지만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살갗에 스며드는 짭짤한 냄새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모든 게 끝났다고. 인생은 항구를 따라 여유롭게 아침을 걸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배들의 기묘한 기적 소리와 신선한 해산물 냄새를 듣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항구에서의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저류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용히 솟아오르는 듯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직원 휴게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흘끗 쳐다보더니 나를 쳐다보았다. 박태주는 구석에 팔짱을 끼고 앉아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마침내 민수 삼촌이 목을 가다듬고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아, 회사에서 작년 사고를 재조사하는 걸 고려하고 있어. 새로운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더라. 잠시 멍해졌습니다.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상처를 다시 건드리려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입사원이 회사에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허가 없이 크레인에 올라간 것은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며 만약 그날 사고가 발생한다면 항구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차갑게 읽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제 용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저를 끌어내리기 위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강 부장실로 불려갔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눈빛은 더욱 무거웠다. 서연, 마음의 준비를 해. 이사회에서 내부 청문회를 요청했어. 내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 하거든. 나는 씁쓸함을 감추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의 폭풍 앞에 서 본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회의실에 쏟아지는 시선들. 겨울바람보다 차가운 시선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청문회는 3층 회의실에서 열렸는데 회의실에는 한우왕만 역대 이사장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다. 에어컨 바람이 웅궁거리고 팬들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사장님께서 한서연 씨, 오늘 왜 여기 왔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셨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알아요. 고 소장의 제가 제멋대로 행동해서 항만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들은 제게 사건 전체를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울부짖는 바람, 짭짤한 냄새, 동료들의 절망적인 눈빛부터 마치 바다에 빠질 듯 용기가 기울어지는 순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굳건히 서 있는 자에게만 공간을 남겨준다 방. 아니, 갑자기 고요해졌다.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누그러지는 게 보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마치 장단점을 따져보는 듯 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박태준이 갑자기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날 누군가 탓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그는 의회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행동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의회의장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한서연.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그 결과는 참혹했을 것입니다. 의회는 어떠한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당신은 안전팀에 배치되어 당신의 경험을 항구의 공식 절차로 만들 것입니다. 안도감과 함께 지친 심신을 안고 회의실을 나섰다. 부두로 나가자 익숙한 소금 냄새가 실린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계단에 앉아 아버지가 나를 처음 바다로 데려가 지평선을 가리키며 말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다른 사람이 당신 편에 서지 않더라도 당신은 확고하게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말은 마치 나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밧줄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박태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심리 중에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 압류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메시지를 보고 답장하지 않고 그냥 웃었다. 어쩌면 때로는 숨은 흐름을 드러내는 게 사람들이 서로 맞서기보다는 함께 헤엄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바다에 비친 한우항의 불빛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들처럼 서로를 더 가깝게, 그리고 우리만의 작은 빛이 되어 밤바다를 밝히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청문회와 한우항 안전팀 공식 임명 이후 제 삶은 한결 수월해진 듯 보였지만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업무뿐 아니라 항구 곳곳, 앵커로프, 동료들의 안전모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폭풍 속에서 무모하게 항구를 구한 소녀로 보는 데는 익숙했지만 그들의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줄 사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주, 초, 어느 날 아침 컨테이너 하역장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고, 안전모는 헐렁하게 걸려 있었고, 안전벨트는 대충 메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민수 씨, 밧줄이 제대로 걸리지 않으면 한 걸음만 미끄러져 바다에 빠질 겁니다. 이미 내 옆에 있던 민수 삼촌은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맙소사.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지난주 그가 서 있던 곳 근처에서 컨테이너가 미끄러져 내려간 바로 그 순간, 찍힌 CCTV 사진을 조용히 보여주었다. 사진 속 모습은 마치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사고가 날 것 같았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침묵하더니 고개를 긁적였다. 알았어. 네 말이 맞아. 이제부터 엄격하게 할게. 그 작은 사건을 통해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인내심을 갖고 명령이 아닌 진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부두 곳곳에 경고 그림을 걸기 시작했고, 거기에 제가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자 하나하나. 끈 하나하나가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족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단순한 말이 그렇게 많이 언급될 줄은 몰랐어요. 항구 지역 급식. 아줌마들이 당신 간판을 보니 갑자기 향수병이 나고 두렵네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새로운 직원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인 지훈 씨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늘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조용히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연 언니? 계속 상기시키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처음 왔을 땐 더 미움받았지. 하지만 언젠가 폭풍 한가운데 서서 모두가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날이 온다면 왜 그렇게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 문장 덕분에 제가 밝히려 했던 빛은 저 자신뿐 아니라 제 뒤를 이어 이 일을 이어갈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매일 밤 항구를 따라 손전등을 들고 다니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길을 밝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밤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정말로 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제 인내심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우항은 부산에서 초중공업 장비를 실은 특수 화물선을 인수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이사회는 하역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는 예정보다 빨리 끝내고 싶어 조급해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들어가 강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역하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4시간 정도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국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서연 씨, 지금은 이상형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회사에 수억 원 손해가 납니다.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방 안은 고요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 후 상관들의 성급한 결정으로
아버지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일화와 항구의 명성을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렸던 일화를 짧게 들려주었다. 오늘 사고가 발생한다면 벌금과 손해배상금은 인명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항구의 명성은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겁니다. 나는 큰 소리를 치지 않고 천천히 말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 테이블 위에 떨어지는 순간 무겁게 느껴졌다. 마침내 강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말씀 들어볼게요. 연기해 주세요. 그 결정 덕분에 항구는 큰 재앙에서 구해졌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너무 강해서 낡은 창고에 골판지 지붕 몇 장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거품이 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함께 제가 버텨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이 맑아지자 하역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인내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항구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한우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그 이름은 폭풍 속에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불을 밝히며 모두에게 안전과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빛을 이어가는 새로운 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부두를 따라 걷고 있는데 박태준 씨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덕분에 이 항구가 정말 달라졌어요. 나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물 위에서 반짝이는 황금빛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제 탓이 아니에요. 돈 잃는 것보다 서로를 잃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 순간 제 여정이 새로운 지점에 도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제 이야기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 살았습니다. 한우 등불이 정말로 밝게 타올랐습니다. 그 해 여름, 한우항은 뜨거운 햇볕에 그을렸을 뿐만 아니라 끊어질 듯한 끈처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계속해서 큰 폭풍을 예고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폭풍이라고 불렀습니다. 태풍 선미해안 지역의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항구 주민들은 15년 전 비슷한 폭풍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무도 잊지 않았습니다. 화물선들이 잇따라 해안에 충돌하고 창고들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한 명의 근로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전실에 앉아 벽에 걸려있던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비옷을 입고 낡은 손전등을 들고 계류 중이셨고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계류줄을 묶으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아버지의 이야기와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램프는 그것을 쥔 사람이 악수하지 않을 때만 켜집니다. 그 단어가 오후 내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날. 바람은 마치 모든 것을 찢어발기려는 듯 울부짖었다. 파도가
제방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대피 명령을 받았고 안전팀과 몇몇 당직자들만 통제실에 남았다. 박태준과 지훈, 그리고 나는 부두 가까이 정박한 큰 배의 닷줄을 번갈아 점검했다. 차가운 빗물이 옷깃에 스며들었고 익숙한 소금 냄새와 엔진 오일 냄새가 뒤섞여 몸을 떨게 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폭풍 속에서 두려움은 말이 필요 없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하던 순간 갑자기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이 울렸다. 거대한 강철 운반선의 계류 케이블이 바람에 끊어진 것이었다. 배가 옆으로 회전하며 유조선과 충돌할 위기에 처했다. 만약 충돌한다면 항구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박태준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갔다. 바람 소리에 모든 소리가 묻혔다. 우리는 남은 밧줄을 당겨보려고 했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서 나는 거의 부두에서 떠내려갈 뻔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10살 때 바닷가 작은 나무집에 웅크리고 앉아 폭풍구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소리를 듣던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손에 들린 손전등은 빛 속에서 밝게 빛났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보호받기를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라 이 항구의 빛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박태준이 내 귀에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서연아, 기차를 멈추지 않으면 다 망가질 거야. 이를 악물고 지훈에게 근처 크레인으로 뛰어올라 로프를 더 풀어당기는 방향을 바꾸라고 손짓했다. 아수라장 속에서 쇠막대가 날아와 어깨에 거의 부딪힐 뻔했다.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 셋은 기계처럼 힘을 합쳤고 마침내 여분의 로프를 성공적으로 고정했다. 배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직전 살짝 흔들렸다. 모든 게 진정되자 나는 부두 갑판에 앉아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묘한 감사함 때문이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중 누구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다. 짙은 어둠과 울부짖는 바람 속에서 멀리서 보이는 통제실의 노란 불빛이 마치 작은 등대 같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 저희는 이 빛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한우 등 이야기가 해안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태풍선 밑에 항구를 구한 소녀하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 늙은 부두 노동자들이 조용히 안전실로 나무 액자 하나를 가져왔을 때의 순간이었다. 그 액자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램프는 손을 흔들지 않고 문은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 그들은 그 문장이 이제 항구의 모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며 여전히 잔잔한 파도가 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멸시받던 소녀에서 온갖 의심의 눈초리를 견뎌내던 소녀에서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떠올렸다.
빛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마주하며 떨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헤쳐나가는 수많은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회복력이야말로 내 빛을 오랫동안 타오르게 하여 다른 이들을 위한 길을 밝혀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지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내일 역등 꼭 확인해. 항상 켜두어야 해. 그는 거의 즉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언니, 한우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태풍 선미가 지나간 후 한우항은 다시 활기를 되찾은 듯했다. 녹과 소금 냄새는 여전히 짙었지만 공기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마을 전체가 충격에서 벗어나 긴 꿈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날 아침 부두를 따라 걷던 사람들마다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감사함과 존경,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내가 안전모를 썼다는 말에 웃던 민수 삼촌은 이제 말없이 지나가며 딱 한마디만 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만 지었다. 사실 온갖 감정이 가슴속으로 솟구쳤다. 때로는 기뻤다. 마침내 멸시받는 작은 그림자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무거움도 느껴졌다. 그 눈빛, 그 감탄이 항상 기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치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았다. 등잔을 들고 있는 건 너야. 등잔이 꺼지면 우리는 또 길을 잃을 거야. 일주일 후 마을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기리는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시장은 고집했습니다. 그날 문화의 집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벤치에 앉아 언론이 그 소녀라고 불렀던 그 소녀를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우 램프 사회자가 제게 말을 건네자 제 발은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저를 내려다보던 얼굴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 저뿐만 아니라 그날 모든 항만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개인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 한 사람만 빛을 붙잡고 있다면 빛은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빛이 밝은 이유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는 온통 정적에 휩싸였다. 맨 마지막 줄을 내려다보니 눈이 충혈된 지훈이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는 박태준이 보였다. 식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는데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너를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 그 문장에 울 뻔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낡은 손전등을 꺼내 닦은 후 창틀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밝지는 않았지만 바깥에서 변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온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불편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너무 과분한 칭찬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날 사고가 났더라면 당신은 영웅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을 겁니다. 나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써도 됩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알고 싶다면 폭풍우 치는 밤 부두 한가운데 서서 귓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누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누가 서로를 잃고 싶지 않은지 알게 될 겁니다. 기자는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부끄러움과 함께 약간의 공감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이 이야기의 메아리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조용한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삶과 업무 방식을 되돌아보게 했다. 폭풍 이후 항만 관리팀은 라이트 펀드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가족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안전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액 기금입니다. 그들은 저를 명예의 고문으로 초대했습니다. 새 구명조끼를 처음 배포하던 날. 저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열정적이면서도 진지했고 더 이상 안전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시장 근처에 있는 우동집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안전 점검 때문에 부두를 일찍 닫으라고 해서 손님을 잃었다고 잔소리를 했던 주인이 이번에는 삶은 달걀을 하나 더 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먹어. 그날 부두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 레스토랑 전체가 망가질 거야. 고마워. 나는 웃었다. 말린 생선과 뜨거운 국물 냄새 속에서 따뜻한 느낌이 내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고요한 기쁨 속에서도 저는 다음 진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들려온 소문에 따르면 교통부에서 저를 국가안전보좌관으로 영입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박태준 씨가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서울 가면 한우 정말 포기할 거야. 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돌 부두에 부드럽게 부딪히는 파도. 저녁 바람에 짭짤한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내 안의 일부는 더 멀리 나아가고 싶었고 이 빛이 더 많은 곳을 비추기를 바랐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두려웠다. 이 빛은 바로 이 부두에서 익숙한 바람과 파도 소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부두 끝까지 걸어갔다. 신호등은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고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빛이 켜진 것은 빛이 가만히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멀리 옮겨가려고 감히 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우 등불을 이 작은 마을 너머로 널리 퍼뜨려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뒤돌아보니 지훈이가 제가 건넨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어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불은 꺼지지 않아요. 나도 미소를 지으며 마음의 일부가 평화로워지는 동시에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에 대한 설렘을 느꼈다. 한우를 떠나던 날. 하늘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평소처럼 얼굴을 찌푸리게 했던 짭짤한 바람은 사라지고 잔잔한 바닷바람이 내 발걸음을 축복하는 듯했다. 익숙한 부두를 가로질러 가방을 끌었다. 난간에 갈라진 틈과 벗겨진 페인트, 자국 하나하나가 나를 가로막는 듯했다.
지훈과 안전팀의 다른 남자아이들이 숨을 헐떡이며 나를 쫓아왔다. 지훈이는 내게 작은 가방을 건넸는데 안에는 그들이 윤이 나도록 닦은 낡은 손전등이 들어 있었다. 그대로 두세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 우리는 이 빛이 당신과 함께 빛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이 메어 그것을 받았다. 그 소박하지만 감성적인 선물은 폭풍우가 치고 비가 오던 밤, 어둠 속 항구에서 작은 불빛 하나만으로 길을 안내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서울은 전혀 다른 리듬으로 나를 맞이했다. 교통부는 고층 유리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다. 고급 정장으로 가득 찬 회의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마치 드라마에 푹 빠진 시골 소녀처럼 어색함을 느꼈다. 백발의 공무원이 내 서류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한우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전관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작은 마을에서의 경험만으로 이 직급에 지원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마치 사람들이 내 배경과 과거 때문에 나를 얕보던 옛날의 비웃음과 똑같았다. 나는 주머니 속 손전등을 꽉 쥐고 심호흡을 한 후 대답했다. 니칸는 폭풍우 치는 밤에 작은 불빛 하나가 마을을 구할 수 있다면 수많은 작은 불빛이 모여 이 나라 전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준다면 한우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바다의 폭풍처럼 힘겨웠습니다. 의심과 무관심, 심지어 사무실의 정치적 함정에도 맞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자정 무렵 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사무실을 나서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이렇게 혹독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빛은 익숙한 어둠에서 나와 용기를 낼 때 가장 밝아진다. 부산에서 창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경보 시스템은 오랫동안 고장났고 절차 때문에 아무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경보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우에서 응급 상황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즉시 구조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관계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책임을 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겠다는 것을 알게 되자 승낙했습니다. 검은 연기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뚫고 구조대와 함께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부들의 대피를 이끌고 소방대와 협력했습니다. 정전이 났을 때 저는 작은 손전등으로 어두운 화물칸을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는 창고 앞 인도에 주저앉았다. 옷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 젊은 직원이 다가와 고개를 저으며 따뜻한 커피 한 캔을 건넸다. 언니, 오늘 저와 모두를 구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몇 년 전에 나를 떠올렸다. 누군가 내가 중요한 존재라고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안도감이 가슴에 퍼졌다. 구조 소식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기사들이 더 이상 제 배경을 다루지 않고 제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작은 빛을 수천 명의 믿음으로 바꾼 여자. 서연. 기자회견에서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저는 간단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저 어둠을 두려워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등불을 들고 싶어요. 한우부두를 방문하러 돌아온 날, 하늘은 떠나던 날처럼 푸르렀다. 지훈이가 달려와 인사를 건네며 등대재단에 자원봉사자가 더 많아졌고, 팀원 모두가 안전수칙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부두 끝에 서서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듯 스치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아무도 내 가치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았고, 잊혀질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부두를 따라 작은 불빛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빛의 밤, 굳건히 맞서는 한 사람이 온 공동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일깨워주는 새로운 축제. 나는 물에 비친 반짝이는 노란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마침내. 그 빛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삶에서 회복 탄력성과 자존감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직장, 가정, 사회 등 어디에 있든 편견에 찬 시선과 상처 주는 말들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속담처럼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용기 있게 일어서서 불의에 맞서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때에만 내면의 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의에 맞서 침묵하는 것은 어둠을 더 길게 만들 뿐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악의적인 관계나 비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 용기를 찾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자존감과 의지가 시험받는 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 사실을 기억하세요. 좋은 말을 알아가는 긴 여정 정의는 느리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빛을 간직하고 타인을 향한 연민을 품으면 됩니다. 때로는 변함없고 친절한 행동이 우리 주변의 전체 집단, 가족 또는 작은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감정을 공유해 주시거나 불의에 맞서 싸웠던 경험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극적이면서도 사려 깊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항상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